방송되고 있습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 재정 위기의 세 가지 해법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하실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사단법인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의 소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형국 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은 두 분이신데요. 먼저 첫 번째 토론 맡아주실 분은 우리 YMCA 전국연맹 정책사업국 간사님이신 박호건 간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홍인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진입니다. 네, 저희는 시간을 또 정확하게 준수하는 또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먼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알다시피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어떤 이 예산 부족 문제 이 부분을 둘러싼 또 이 교육부와 또 교육청 간의 또 갈등의 양상 이런 혼란들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 부분은 좀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아예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관심 있게 잘 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짐 월리스가 하나님의 정치라는 데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도덕적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어떤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정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깊이 이해를 하고 좀 올바른 그런 관점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를 맡아주신 소장님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으로 또 한때 일을 하면서 교육청 재정에 대해서 깊은 실제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이해와 전문성이 있으시고 또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그런 지방 교육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를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듣고요. 그 다음에 토론 각각 한 10분 내지 15분 그렇게 좀 나눠주시고 또 상황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토론자 토론문 보니까 굉장히 공들여서 생각 많이 하시고 적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정과 관련해서 사람들마다 이해 깊이가 상당히 다른데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학교 예산, 학교 회계 결정할 때 작업을 해보셨나요? 다들 해보셨어요? 네. 그럼 선생님들 계신 학교는 학급 운영 경비가 얼마 정도 책정돼요? 학급비 학급 운영 경비. 저희는 한 학급에 15만 1년에 15만 원. 연 15만 원. 네. 비슷하세요? 10만 원. 20만 원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토론 시간 충분히 하고 발제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재정이 좀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집안 살림은 부인이 책무입니다. 남편은 1년에 4천만 원 정도 생활비를 내놓고요. 3년 전 10년 초에 친척들 모임에서 남편이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올해부터 조카들 용돈도 우리 집에서 주겠다. 부인은 한마디 상의도 안 한 남편이 못마땅했지만 자기도 조카들 좋아하고 형편도 괜찮아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용돈을 500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남편 회사 동료들은 5.7%씩 연봉이 오르는데 남편은 근무 평점을 잘못 받았는지 성과급 평가를 잘못 받았는지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부인이 이제 우리 집 애들 용돈 주기도 힘드니까 조카들 용돈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갖다 주는 생활비 항목에는 조카들 용돈이 이미 계산이 되어 있다. 또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고 애들을 볼모로 나를 위협하냐. 애들 밥값이라도 깎아라. 뭐 이랬습니다. 그 옆집 남자가 한마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지역 상황에 애들 밥 먹일 상황이 아니다. 나도 애들 밥값만큼 생활비 덜 내겠다. 지금 우리 사회가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이 사실은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부터 출발하는 게 맞겠죠. 사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시도교육청이 책무를 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 주된 수입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라고 하는 낱말 뜻이 그 지방자치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돈, 이게 교부금 뜻입니다. 다른 경우는 보조금이라고 그러죠. 보조금은 특정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지방으로 사무를 위임하면서 예산도 이제 주는 걸 보조금이라고 해요. 근데 교부금은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예요. 근데 실제 쓰는 건 중앙정부가 45%를 쓰고 지방정부가 55%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방자치재원이니까 시도교육청의 모든 내국세의 20.27%를 교부하고요. 이걸 교부금이라고 하고요. 시도청, 시군, 구청의 모든 내국세의 19.4%를 교부합니다. 이건 교부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부금 예산이 지지난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매년 9.3%씩 늘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7년 동안 매년 4.5%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푹 떨어졌죠. 근데 이 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GDP 성장률입니다. GDP 성장률을 보면 전전 정부 기간에는 평균 4.5% 늘던 게 그 이후에는 3.2% 성장으로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물가 인상률은 비슷하고요. 근데 현 정부만 생각하면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올해 예산, 내년 예산 두 번인데 이 두 번만 따지면 교부금 증가율이 0.4%로 거의 정체 수준, 물가 인상률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실질 가치가 줄었습니다. 이 교부금은 이제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내국세의 20.27%와 국세인 교육세 전액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교부금이 좀 많이 늘고 또는 지금처럼 안 늘고 하는 이유는 크게 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국제 수입도 많아지니까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고요. 또 한 가지는 조세 정책이 증세가 많아지면 늘고요. 감세가 많아지면 줍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줄어든 이유는 크게 봐서는 GDP 성장률이 무려 1.3%나 갑자기 떨어지고 이제 엄청난 규모의 감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가 노무현 정부 정도의 경제 정책, 성장률을 유지하고 조세 정책을 유지한다고 그랬으면 그 자료에 있는 그 그래프에
위쪽 줄 꺾은선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기에 18조 6천억 원에서 29조 원으로 왔던 게 실제 예산의 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31.7조에서 내년에 54조가 되는 게 9.3% 증가했을 때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밑에 쪽 그래프처럼 이제 올해 40조 9천억 원, 작년 39조 2천억 원보다 1조 7천억 원 증가했는데 내년엔 39조 5천억 원으로 1조 4천억 원 줄어듭니다. 그럼 이 양쪽 꺾은선 사이의 그 차이죠. 수학 선생님 계세요? 이걸 적분을 하면 됩니다. 적분을 못하면 하나하나 빼기를 한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 그 차이가 7년 동안 44조 6천억 원 정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감이 바뀌어서 또는 초등학생 잘못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경제부처 그 공직자들이 이제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바꿨고 이제 국회와 정부가 감세를 하면서 45조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게 학생 1인당 6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내년까지 7년 동안 620만 원 정도의 교육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1년에 한 90만 원씩 사라진 거죠. 근데 학교에서 90만 원 정도면 아마 지금 모든 학생들이 평균 학교에 아직도 부담하는 잡도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체험활동비 같은 게 많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교복비 뭐 이런 게 드는데 그게 경기도는 보니까 모든 초중고생 평균 1인당 100만 원씩 부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없었으면 지금 현재 모든 시도의 초중고생들이 교복, 체육복도 무상이고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고 체험활동비, 수학여행비도 무상일 수 있는 이제 시기로 진입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러니까 3년 전에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을 유초중고 예산에서 덜어내서 감당해라 할 때 전제가 교부금이 매년 3조 원씩 는다였어요. 그 전제로 해도 내년에는 49조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9조 원 정도 됐으면 지금 누리과정을 법적인 논란은 있지만 시도교육감들이 도저히 편성 못하겠다. 이런 상황까지는 오진 않았겠죠. 이게 제일 기초적인 사실이고요. 그 다음 이제 4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 예산 총 규모가 12조 574억 원이었는데요. 그 중에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채 5,200억 원하고 특별교부금 1,954억 원은 경기도교육청도 재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액은 딱 학교 신설에 써야 해요.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장관이 정한 목적사항에 써야 하죠. 그걸 빼면은 경기도교육청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재정은 11조 3천억 원입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요. 근데 이 규모 자체가 내년에는 6,5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줄었어요. 근데 내년에 올해 정도의 공교육 품질을 유지한다. 그리고 만일 신설학교도 하나도 없다. 그럴 때 11조 3천억 원을 세출로 써야 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교직원들이 급여도 동결되고 학교 기본 운영비도 동결된다. 이런 전제일 때 11조 3천억 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정한 인건비 증가분, 누리과정 증가분이 5,54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은 6,500억 줄고 써야 될 돈은 5,500억 원이 늘었으니까
1조 2천억 원 정도가 계산이 안 맞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이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규모인가 하면 모든 교직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인 교원, 지방공무원,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원이 인건비를 55일치 안 주면 됩니다. 또는 지금 있는 사람들 15% 감안시키면 돼요. 또는 학교 기본 운영비를 1년 6개월 동안 안 주면 됩니다. 또는 무상급식을 3년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 이론적인 수치일 뿐이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가 지금 모자랍니다. 지금 이제 초중등 교육재정 위기로 많은 논란이 되면서 좀 소모적인 논란도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 분야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 여러 번 이루어진 게 몇 가지 정책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2009년 경기교육감 첫 직선 때부터 이제 무상급식이라든지 혁신학교 이런 게 전국적인 시도민들이 선택을 했고요.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2011년 서울시장 선거도 기억해 보시면 제일 큰 이슈가 무상급식하고 시립대 반값 등록금이었어요. 시립대는 이제 서울시 소속이니까 시장 공약일 수는 있는데 다 교육 분야 공약이었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제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공직 후보들이 공약을 했고 정당이 약속했고 유권자 다수가 선택한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2014년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저는 굉장히 용감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 이런 굉장히 과감한 그 이슈를 내세우는 분들이 당선이 많이 됐죠. 지금부터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국세의 20.27% 쓰든 지방교육재정을 25.3% 정도 쓰면 합의가 이해가 가능한데요. 이런 게 사실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조 7천억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영국 정부는 지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노동당이 실각했고 보수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영국 보수당 정부도 그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을 시작했어요. 또 독일도 독일은 이제 대학 교육도 주정부 소관입니다. 근데 주별로 등록금 정책이 달랐는데 지금 올해부터 모든 주가 무상교육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대학 유상교육을 독일이 한 지가 사실 10년이 안 돼요. 근데 모든 주가 다 무상교육으로 돌아갔고요. 이런 건 신자유주의가 퇴조했던 2008년 이후에 세계 공통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독일도 지금 집권당은 그 기사당이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민당 쪽이 집권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은 독특하게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게 보수인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 되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런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교육에 투자하는 게 형평성에도 정말 좋지만 경제성도 제일 좋은 투자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는 나중에 기회되면 더 말씀드리고요. 유치원 교육에 투자하면 보통 8배 정도 남습니다.
대학 교육에 투자하면 보통 4배 정도 남고요. 지금 논란이 심한 SOC 사업들 보면 1.2배 남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육은 그 이익이 회수되는데 장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20년, 30년 전에 지금 사회인들이 그 가계의 도움을 받았건 정부의 도움을 받았건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부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시험 전에 벼락치기 열심히 하죠. 이게 경제정책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경제정책을 잘 운영해서 뭐 성장도 잘 되고 분배도 잘 되고 물가도 안정되면 당연히 모든 경제 관료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 경제성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투자의 재원 배분을 강화시키죠. 근데 경제정책이 실패했어요. 성장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뭐 가계부채는 폭증하고 이렇게 되면 자꾸 단기적 처방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단기적 효과가 좋은 게 부동산 경기 진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 정책을 매만지면서 초중고 교육비는 엄청나게 줄여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시했던 표에서 초중등교육재정은 그렇게 성장률이 푹 떨어졌는데 교육 말고 다른 분야 재정 지출은 이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안 줄었냐? 국세도 늘지 않고 성장률도 떨어졌지만 국채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지금까지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면서 다른 분야 재정 지출은 늘렸지만 교육 분야는 늘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히 기재부 직원들은 이제 저출산 때문에 지금 있는 교육 재정도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쓰는데요. 이건 좀 선후가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 우리 학생들, 우리 교육계가 현재 공교육 투자, 현재 공교육 수준에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면은 지금부터 학생 수준이니까 조금씩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전혀 만족하지 않는 공공 중에서 가장 만족하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교육이고요. 그런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보통 학급당 학생 수를 어디나 공교육의 수준을 척도로서 많이 씁니다. 근데 OECD 국가 중에 사실은 이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33명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에스토니아 16,000달러인데 17명, 16명, 슬로바키아 17명, 20명, 체코가 17,000달러인데 20명, 21명, 멕시코는 9,600달러인데 20명, 27명, 터키 1,600달러인데 24명, 28명이었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소득은 높은데 일본은 그 국가 부채가 GDP의 200%를 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재정 지출이 동결된 특이한 사회고요. OECD 국가 말고 이제 G20 국가 가운데에서는 러시아가 13,700달러인데 18명, 브라질이 11,000달러인데 24명, 28명. 유일하게 G20 중에 인도네시아가 23명, 34명으로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3,454달러예요. 그럼 한국이 3,454달러일 때가 언제냐 하면 정확히 1987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재정 또는 공교육의 질이
다른 나라 기준으로는 한 1987년 정도 경제 규모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재정의 기준 자체를 먼저 2014년 기준으로 한 다음에 학생 수 감소는 그때 봐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공공지출 중에 교육 말고 많이 쓰는 데가 예를 들어서 국방인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비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 되고 있지만 방위사업 물자를 2억 원짜리 부품을 40억 원 주고 사는 비리는 있어도 차세대 전투기가 됐건 전차가 됐건 2014년 기준으로 구매합니다. 87년 무기 구매하지 않아요. 또는 논란이 되는 무슨 SOC 공사할 때 다리를 놓을까 말까는 논란되지만 2014년 기준으로 설계하고 시공하지 87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큰 분야에서 유일하게 교육만 재정 기준 자체가 30년 전 기준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법은 세 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세 비중을 5%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갖고 오냐? 교육보다 형평성, 경제성이 떨어지는 세출을 감액해서 갖고 온다. 이렇게 하면 해법입니다. 최선책인 게요. 지금 이슈가 되는 4대강에 22조 원이 매몰됐다. 또는 자원개발에 35조 원이 회수할 수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것도 다 이제 세금 가지고 벌인 일들이죠. 그럼 세금을 잘 허투루 쓰는 거로 없애면서 그거보다 형평성 경제성이 좋은 교육재정에 투자하자. 이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장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내년에는 최소한 6조 원 정도 후년부터 시간을 갖고 5% 11조를 구조조정하는 정도가 최선책이고요. 근데 지금 현 정부는 이런 해법을 내놓는데 실패했습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같은 경우 2조 2천억 원 정도 국고로 보조하자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한 푼도 편성 안 됐죠. 이제 책임은 국회로 가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역량을 갖고 해결하면 12월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시한까지 최선책을 갖고 올 수 있을 테고요. 내국세 25%로 하는 법은 이미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의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면 되죠. 차선책은 내국세 비중을 25.3%로 늘리되 감세를 원상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왜 차선책이냐? 예를 들어서 감세를 회복하고 증세를 하자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우리 사회에. 근데 이렇게 할 땐 허투루 쓰는 재정 낭비를 혁신하는 건 잠깐 덮어두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차선책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해법이긴 한데 정말 그 불가피한 차악책 해법이 국채 발행입니다. 지금 시도교육청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4조 원을 정부가 정부 책임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보조해 주는 거. 이 정도가 이제 차악책일 텐데요. 이제 국회의원 300명이 정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국회에서 일부라도 성공하려면 차악책에서 최선책까지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린이집 보조 2조 원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보조 2조 원을 전부 해결해도 시도교육청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4조 원 이상을 해결해야만 유초중고 교육 기회가 저하되지 않습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이 2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어린이집 보조를 편성하겠다는 했는데요. 그런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예산 청계주의라고 하는 재정의 기본 원칙에서 어긋납니다. 예산은 1년 단위 세입이 확보됐을 때 1년 단위 세출을 편성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1조 4천억 원 정도가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부정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건데 조세 있는 곳에 대표 있다. 이런 게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그 조세는 수입이고요. 이제 세출은 지출인 거죠.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의회가 결정합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을 하더라도 심의 결정은 의회가 하죠.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국회도 시도의회도 심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관이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 같은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액 예비비를 쓴다. 뭐 그런 거 어느 나라나 쓰는데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걸 특별교부금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건 한국이 재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근대성을 획득하지도 못했다. 이런 반증이라서 이거는 재대책비 0.4% 한 1,400억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시도 지방자치 재원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의 경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돼서 잘 아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시도교육재정을 좀 알뜰하게 건전하게 쓰자, 이런 관심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은 헌법에 굳이 교육의 자주성을 명시하지 않아도 교육의 본성 자체가 자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40만 교사 대부분이 교육감이건 대통령이건 교장 선생님이건 암만 좋은 정책을 하라고 그래도 교실에서 그걸 하지 않아도 정년퇴직이 보장돼요. 대부분 그 상황에서 승진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전문가인 교사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이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과 땀을 투자해야만 바뀌는 자주적인 본성이 자주적인 데죠. 경기도교육청이 그래서 올해 이미 학교별 사업선택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교육청 사업 중에 바람직한 사업 23가지를 교육청 예산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전부 묶어서 학교에 골고루 기본 운영비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이 패키지로 묶은 23가지 사업 중에 자기 학교 여건에 딱 맞는 사업 2가지를 하건 7가지를 하건 학교가 정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문이 한 800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모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업계획서도 써야 되고 싹 없어지고, 사업 시작 시기가 공모 방식일 땐 보통 빨라야 6월 이후인데 사업 결정을 1월 달에 합니다. 1월 달에 다 하고 사업계획, 연간 학교 운영계획, 학교 예산 전부 통합을 시켜서 3월 1일부터 1년 동안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을 매실 있게 쓰기 위한 과정으로서 제가 예시하는 게, 초중등 교육은 그 자체가 그 자주라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모형 사업 방식보다는 총액 교부형, 이렇게 현장의 재량, 그러니까 대통령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교에게, 학교는 교실로,
이렇게 정작 재량권과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훨씬 잘 돌아갈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호건 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전부 다 동의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 토론자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 뭐 그거보다는 토론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이 교육제정 운동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좀 찾아가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좀 여쭙고 저희들 함께 노력해야 할 그런 과제들,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과제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뭐 교육, 이제까지 우리가 교육 제정하면은 늘상 토론되어왔고 이야기됐던 게 공교육 제정 너무 부족하다, 늘려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계속 OECD 국가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그 당위성이 설명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다시 이제 불거진 게 지방재정, 교육재정, 자치적인 운영이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겠느냐. 이건 뭐 정치도 마찬가지죠. 워낙에 이제 중앙정부, 중앙집권 체제가 너무 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동안 이제 지방 정치, 자치단체의 그 지방 정치가 실제적인 지방 정치, 자치적이지 못한 그런 모양새가 아직까지도 있는 그런 모양이 교육계에도 고스란히 뭐 남아 있을 수밖에는 없어서 이런 뭐 두 가지 큰 문제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몇 가지 발제해 주신 것들 중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한 5가지 뭐 다 이야기가 나온 거기도 하고, 이 뒤에 토론하실 선생님께서도 또 이야기가 좀 중복이 되는 면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좀 과제를 제가 좀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공교육 재정이 늘어나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그 과연 이제 우리나라 그 예산 현실에서 이거를 급격하게 뭐 5%씩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재간이 있을까라는 게 이제 반대측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벌써 이제 20%에 육박한 뭐 전체 교육 예산을 중에서 20%에 육박한 이 교육 예산을 벌써 이제 다른 사업들, 다른 뭐 부처 간 사업들 간 비교해봐도 월등하게 이제 높은 상황으로 이렇게 뭐 정부에서 내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내세 현황도 증가세가 굉장히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뭐 비단 이게 뭐 부자 감세나 뭐 이런 게 뭐 원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이제 급격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부 최종 세출 예산 뭐 일반 회계만 좀 보긴 했었는데요. 변화 추이만 보더라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쭉 보더라도 뭐 지금 2.7%대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봤을 때 이 정부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교육비는 이제 비중이 그만큼 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가 교육비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좀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아까의 OECD의 그런 계속적인 비교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 뭐 이런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가져봤고요. 뭐 중요한 앞에 문제 제기에서 주요하게 쓰신 것들 중에 이제 성장률을 이제 반영한 그런 세입 구조. 근데 뭐 정확하게는 어떻게 이 세입을 좀 모니터할 수 있을까? 민간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이거는 비단 그 세입, 전체 세입이라는 건 뭐 교육계 한정돼서 이제
뭐 모니터 해볼 수 있는 과제, 뭐 우리끼리 토론한다라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다른 단체들과 함께 고민하는 단체들과 연대해서 풀어나가야 이 전체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건전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다른 단체들과 연대를 할 수 있을까, 이 교사 단체들이 그래서 이제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가 지역교육 재정이 수입원이 열악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느 정도 지역에서 이제 교육 재정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면 좀 이제 발언할 수 있는 역량이라도 굉장히 강화가 될 텐데 지역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이제 약화되면서 수입원이 약화되면서 지역 교육 재정 이제 달라라고 이제 교부금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는 당위성이 굉장히 좀 약해지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입을 어떤 방식으로 좀 지향해야 될까? 뭐 분명하게 이제 중앙정부 이전 수입에서 이게 워낙에 막대하게 큰 비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데 이 지방교육 수입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을 이거는 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이 현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방에서 노력해라 뭐 이러한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아예 뭐 이런 논리를 아예 뭐 뒤집어서 아예 뭐 다 뭐 정부 이전 수입처럼 아예 뭐 그렇게 이제 뭐 재정을 돌리는 방법 뭐 그래서 아예 뭐 이제 지역 수입 자체를 뭐 이제 없앤다든지 이런 아예 뭐 극단의 조치로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지역 재정 수입, 교육 재정 수입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우리가 논리나 방법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번째가 이제 세출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이제 특별교부금 말씀을 주셨고 이제 이후에도 말씀을 뭐 이제 이야기를 하실 테니까 그거는 빼더라도 세출 부분 보면은 민간 단체에서 저희 YMC 같은 데서 도저히 발견해낼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교육 예산 아까 뭐 20%에 입박한 이 교육 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BK21 사업이 과연 유효한가? 그러니까 고등교육에서 그러면서도 사립대로 계속 지출은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 특별교부금 외에 뭐 이런 사업 한 가지를 일단 뭐 이제 세출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유초 등의 예산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좀 발란해서 좀 시민들에게 대시민적인 내용을 좀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반면에 전체 교육 예산 중에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항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도 있고요. 말씀드린 이제 지금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굉장히 교육청 직접 사업들이 제어보고 있어요. 뭐 이게 이제 큰 예산 비중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한번 들여봐 봤으면 좋겠다. 뭐 교육청에서 실행하는 캠프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 몇백만 원 되지는 않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지난주에 저희가 토론했었던 기초학력 부진 아이들 딱 그 사업이 사업 내용 보면 이제 딱 이제 인건비 100만 원씩 이제 지출해 한 그 보조교사 이 사업으로 이제 전부 다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제 좀 돌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다른 방법 해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이런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중심적으로 바라봤으면 도움이 될까 하는 또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에 참 반대편에서는
그런 또 좀 아쉬움이라고 해는 뭐 이런 질문 자체를 던지는 거가 너무 죄송하다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게, 누리과정 뭐 이거 지원하면서 글쎄요,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2014년도에 엄청나게 이제 다른 사업들에서 감축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면은 이제 누리과정을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다른 데서는 감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14년까지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었고, 2015년에는 더 이상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감축이 좀 불가하니까 이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까지 이제 세출 예산에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좀 더 모니터를 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기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가 이제 목적 사업에 분명하게 가고 있는가는 우리 내부에서 자성적으로도 좀 바라봐야 되겠다 싶어서 뭐 이후에 이제 저희들 내부에서 과제이기도 해서 한번 좀 같이 의논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경상남도 이제 그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이제 대립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지금도 끊이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제까지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도지사의 그런 일방적인 이제 홍보전에 굉장히 이제 수세에 밀려 있는 교육청 이런 모양새로 많이 읽히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과연 그래도 이제 국민의 투표로 지역 국민의 투표로 이제 뽑힌 교육감인데, 과연 위상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지, 뭐 감사로 계속 이제 꼬투리를 잡고 뭔가 이제 꼬투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긴 한데, 뭔가 이 일을 지방 정부가 잡았을 때 의회도 아닌 이제 지방 광역단체장이 계속해서 이제 뭔가 감사권이나 이런 걸 발동했을 때 뭔가 이제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전달 체계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방법 있으면 한번 좀 같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 5가지로 토론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한 5가지 질문을 위주로 했는데, 답변은 조금 두 번째 토론까지 같이 듣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홍인기 선생님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 글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좀 교육재정 생각하면 늘 기본적인 질문, 돈 늘어나면 정말 교육 좋아지는가, 얼마큼 상관관계가 있나. 막연히 돈 늘어나면 좋긴 한데, 근데 이게 돈을 설득을 해야 돼,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증세나 뭐 예산 편성의 증가원 같은 거는 정말 무엇으로 결정되나, 이런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 증세를 하거나 예산 편성 증감을 할 때 여론이 하는 건지 대통령이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이제 어쨌든 줄어들었으니까 제가 제일 아쉬웠던 사업, 이번에 경기도가 줄이는 아쉬운 사업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연재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NTTP 연수는 이제 교사들이 이제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연구 모임을 지원하고 그 연구 모임이 직접 직무 연수를 해 왔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였는데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수석 교사제 추가로 모집하지 않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단위 연수제도 지원 사업, 배실공이라고 저희 부르는데 그 사업도 없어졌습니다. 뭐 이것만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많이 없어졌겠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사업들입니다. 아마 시도교육청이 어쨌든 지금 이 고민에 들어 있을 텐데 옥석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걸 없앴는지 보면서 그것의 이제 우선순위가 뭔가 이걸 살펴보는 것도 좀 그거를 욕심 같아서는 좀 그 시도교육청 그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에 따라 좀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여력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발제문 토론을 하면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감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성장률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유지했으면이라는 가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이 가정이라는 건 좀 지금 사실보다 가정한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야만 가정이 가능한 건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를 이게 가정 예를 들면 뭐 정말 나쁜 정부니까 나쁜 정부라서 국민들의 성장에 상관없이 그냥 지네가 뒷돈만 받아먹으려는 아주 썩어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대한민국 정부라고 가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제 성장률 요소를 제거하고 만약에 감세 부분만을 해서 이렇게 좀 데이터를 내셨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들은 그 특별교부금 줄이는 거 완전히 정말 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그 현실적인 타협주의자였는데 0.4%만 하자는 거 이거 나중에 0.4% 이거 나중에 이제 돈 남으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평가금으로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 지적하셨던 것처럼 거의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에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가 사실은 특별교부금은 거의 대폭 축소 이거 없애라는 얘기였거든요. 2010년대 이미 자체적으로 좀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공고를 받아들여서 정부가 속대 송기창 교수님한테 위탁 운영해서 이미 그 3%를 없애는 안이 2011년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무상급식이 이슈화 되면서 그 돈을 나눠주면 지보교육감들이 무상급식 할까봐 안 하고 2조 장관 내내 지나간 거죠. 이번에 이제 정부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3%로 줄이겠다고. 3% 말고 전 2% 줄이자고 법안 만들고 뭐 그랬었는데 선생님 그 발제를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왜 저도 사실 그걸 알면서 못했냐면 이 돈이 사실은 굉장히 국회와 교과부가 서로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예산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국회 이 예산들이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요. 장관이 직접 자기가 이제 꽁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예전에 이 돈 갖고 국회 고위 관료들이 자기 학교에 출신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선심성 예산 써주고 그랬던 것도 했지만 또 많은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교문위가 예전에 진짜 인기가 없는 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이거 생기고 나서 그나마 좀 물론 교육이 사회 이슈가 된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막 쉬러 왔었어요. 우리가 아시는 정몽준 의원 이런 사람들 막 쉬러 오는 소유였는데 이게 생기면서 이제 좋은 상임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챙겨줄 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짜기 맞는 돈이어가지고 줄이는 게 이렇게 정부도 사실 소극적이고 국회도 소극적인 거라서 논리적으로는 맞으신 얘기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어떻게 운동을 펼쳐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일반 아빠로서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저희 애는 어린이집 보내거든요. 유치원 보내는 애는 교육감 소관이니까 돈 주겠다고 하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어린이집 보내지만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구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지원을 못 받는다면 부모들은 이제 기분이 확 나쁜 거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참 설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무슨 보육기관이 있네, 교육기관 우리끼리는 정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학생에 대한 정의를 좀 김준호 선생님이 예전에 사실 얘기한 건데 학생에 대한 정의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은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유치원도 어린이집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고 유치원은 교육감 소관인 거예요. 이건 사실은 국민 정서상 이게 법 체계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게 시도교육감이 계획을 세워야죠.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고민했던 게 이제 갭이어 해가지고 1년 동안 아이들 덴마크형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뭐가 걸렸냐면 교육감이 학생이 아닌 거예요. 학교 바깥에 있으니까. 평생교육기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수운동이 꼭 하나 해야 될 거라면 이 학생에 대한 정의를 국민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 해당하는 아이들 전부 다 알아보는 거. 요거 작업이 사실은 이런 많은 오해들과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근데 이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5,600억 갖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장관하고 여야 간사가 5,600억 합의를 했다가 합의한 지 1시간 만에 새누리당이 이거 합의 아니다라고 장관에게 권한 없다 그러면서 지금 5,6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돈은 도대체 무슨 5,600억 어디서 나온 거지? 뭐 지금 1시간 전 뉴스로는 여야 간사가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다른 부분을 증액해줘서 5,600억에 대해서 5,600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증액해줘서 그러면 시도교육감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쪽 돈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논리 싸움이 아니라 이제 감정 싸움이나 이슈 이념 싸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무상급식 때문에 애들 유치원 교육 못한다. 이게 진짜 언론이 이 어르신들에게 확실하게 신념을 심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은 이제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발제했던 것 중에서 이제 그 지방재정교육법 5조에 대해서 보통 교부금을 지금 이제 미달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을 교부한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저 법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도교육감 이게에서 협의하는데 이건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경기도가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학생 수도 많은데 등치도 크고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이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손해 많은 걸 일정 부분 좀 보전을 한다는 건 다른 시도교육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치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이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는 이 틀 안에서 정말 이런 그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두 분의 토론을 들었고 토론 과정에서 이제 제기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우선 발제자분의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해법은 분명한데 해법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까 전략이 중요하죠. 전략과 관련해서 박 간사님 질문에 약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길은 딱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 정도면 이거 해결돼요. 최소한 누리과정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29만 원씩 보조되던 게 끊어진 상황을 정부가 그대로 놔둘 수는 없죠. 어떻게든지 해결할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바람직한 해법을 찾으려면 12월 2일까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60명만 결심하면 됩니다. 근데 그 160명이 결심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이거 관련해서 뭐 보험교육계 국민운동 본부도 생기고 뭐 활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만천개 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토론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안 주던 걸 뭐 더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교육 또는 공보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게 필요한 거고 물론 어느 정도 뭐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 데이터 공부들은 해야겠지만 뭐 교장 선생님이 설명을 하건 학생 회장이 설명을 하건 설명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토론하면서 그 자리에 300명 국회의원을 전부 부르시면 우리 국회의원들 요금 많이 먹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자기 지역 주민들이 교육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다 생각하면 12월 2일 전에 해결할 겁니다. 이 길이 하나 있고 만일 이걸 못하면 내년 1년 내내 학교에서 규탄대회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원고들의 언급이 안 됐는데 대부분 시도에서 학교 기본 운영비가 10% 정도씩 줄었습니다. 그럼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도 각종 무기계약직, 인건비 이런 경직성 경비를 빼면 냉난방을 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1년 내내 공식 집회는 아니더라도 교직원 모임 자리, 학부모 모임 자리, 학생 모임 자리가 규탄대회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들은 이 위기를 예측 못했는가? 선생님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설명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후자의 길보다 전자의 길이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분 토론하신 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자체 늘리는 거는 내국세 증가율이 변수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세 증가율이 고정이 돼 있다 그래도 경제정책 운영을 잘해서 GDP를 늘리거나 같은 국세 중에서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가 지금도 11조 원 정도의 정부 지출은 376조거든요. 내년 정부 지출 총 규모가. 거기에서 11조는 정말 5%도 안 되는 금액이고 여전히 지금도 그 정도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29쪽에 제시하신 표를 보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교육재정 비중이 0.7%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숫자는 0.7%가 작지만 이게 금액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부 안에서도 1년 사이에 교육에 쓰는 건 1조 8천억 원 줄었잖아요. 그러면 1조 8천억 원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사실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11조 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입 모니터링 관련돼서 우리 시민사회가 좀 약한 분야죠. 근데 우리가 경제 규모는 2004년 정도에 선진국으로 진입했는데 정책 생태계는 인재, 교육, 보육, 노후, 건강, 일자리 이런 게 중심 어젠다가 됐어요. 근데 다른 선진국들 보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조세와 재정과 관련된 시민사회 활동이나 싱크탱크 활동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 생태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도 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뭐 이 정도의 한두 가지 이슈에 집중하던데 정부의 조세 전체, 재정 지출 전체를 들여다보는 제3섹터 활동 같은 게 앞으로는 저는 시민사회에서는 이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쟁도 뭐 사실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무상급식을 뭐 그만두자 이런 경우는 거의 대화의 여지가 막혀 있는데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근거에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조세와 재정 이런 게 참 열려 있고 많이들 노력해야겠죠. 이거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교육계도 이런 활동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재정, 그러니까 지방 세입이 줄어드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방교육세는 교육세 중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을 본세로 내면 10%나 20% 지방교육세가 붙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랑 다릅니다. 부가세, 에디드 텍스인데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대부분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지방교육세는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침체라고는 하는데 과거에는 한국이 지나치게 이사 많이 다니는 나라였고 이거 자체가 중고 자체는 문제 삼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도 마찬가지로 금연하는 사람이 느는 게 교육적으로도 좋은 거죠. 돈은 안 들어와도.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나라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건
재원까지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헌법 같은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세가 우리나라는 국세인데 독일 헌법엔 소득세는 기초자치단체의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교부한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에 비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입에 비례하면 서울 같은 데는 혜택이 많고 강원, 경북 같은 데는 이제 불이익을 받겠죠. 걷는 건 어떻게 걷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로 소득세를 교부한다. 뭐 이게 헌법에 있습니다. 단 국가가 소득세의 일부를 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그 참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 대표회의가 있어요. 대표회의가 동의하는 의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일부를 국가가 쓸 수 있다. 이게 헌법에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미국인데요. 지방세인 재산세의 50%가 교육재정입니다. 근데 재산세는 취득세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에요. 매년 재산 가치가 조금은 변하지만 취득세처럼 거래량에 따라서 확 바뀌진 않으니까 이런 거는 다른 나라는 여러 해법도 있고요. 나중에 질문에 5번 질문에 아마 포함되는 걸 텐데 많은 나라들의 헌법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사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때는 재원도 이전해야 된다. 이게 헌법에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누리과정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위헌인 거죠. 그렇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헌법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률이나 중앙정부의 속성상 지방자치를 좀 본원적으로 계속 침해하는 여지가 있다는 걸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해서 헌법에 많이 이 재원까지 명기를 해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세출을 좀 들여다볼 게 어디가 있냐는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내년까지 누리과정에 16조 원을 씁니다. 그 16조 원을 저보고 결정하라고 했으면 누리과정을 도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영유아 보육, 교육 통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꼬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공공성 자체가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립 단설 유치원이 전국에 200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립 유치원, 사립 어린이집이 역사를 보면은 제도, 법률도 없을 때 그쪽이 보육과 유아교육을 자연 발생적으로 담당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한국도 선진국 되고 경제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보편복지는 확대하자 이러는데 사립 비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확보돼야 좋은 정책도 추진이 될 텐데 누리과정이 심각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29만 원씩 매월 그러니까 1년에 350만 원을 교육재정에서 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초중고 학생은 거꾸로 누리과정 때문에 1년에 50만 원씩 교육기회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재정은 딱 규모가 정해진 데서 빼내는 건 결국 기존 교육기회를 빼내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50만 원을 빼내서 3, 4, 5세에게 투자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350만 원을 보조를 해서 가계가 350만 원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은 전면 무상교육으로 갔지만 사립유치원 다니는 경우 사립어린이집은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거 보조금 받고도 매월 2, 30만 원을 더 냅니다. 근데 원래 더 내던 거냐? 아니죠.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나서 더 내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입장에선 총 수입이 늘었으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현저히 개선됐나 또는 거기에 선생님들 처우가 개선됐나 그러면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즉 4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세금이 매년 특정 집단의 이윤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 보편적 복지죠. 누리과정 무상급식을 많이 비교하는데 차이가 이겁니다. 무상급식은 한 달에 7만 원 정도 1인당 무상급식비를 투자하면 학부모 통장에서 7만 원이 그대로 안 빠져나가고 쌓여요. 그걸 저금을 하건 소비를 하건 학부모 재량이죠. 근데 누리과정은 한 달에 29만 원을 주는데 29만 원 혜택 받은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이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교처럼 90% 이상이 공립이었다. 그럼 이렇게 부작용이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같으면 먼저 공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 자체를 늘리자. 그러니까 16조 원이면 엄청나게 짓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공립유치원이 지금보다 7배 정도 이미 많이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노골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 공교육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국립서울대 진학기회죠. 그것도 학부죠. 그거에 못지않게 인기 있는 게 공립단설유치원 입학기회입니다. 임신만 하면 등록해요.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런 거를 7배나 늘릴 수 있고 그러면 유아교육, 유아보육 생태계 자체도 공공성이 상당히 올라갈 테고 그리고 나서 보편적 복지 보조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훨씬 작동이 잘 됐을 텐데요. 이렇게 세출을 쓸 때는 취지가 좋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 교육 여건에서 이게 잘 돌아가겠나 먼저 좀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일 아까 말씀드린 학교별 사업선택제 같은 것도 그동안 경기도 학교들에서 민주적 자치 공동체로서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하는 학교가 상당히 늘어났으니까 작동하지. 만일 10년 전처럼 학교 안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별로 안 되는 데다. 그러면 교육감이 학교로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좀 개선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바람직하지 못한 세출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어 원어민 강사죠. 영어 원어민 교사를 많은 시도가 다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꽤 많이 줄었는데요. 어떤 보고서에도 영어 원어민 교사를 써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나 서울에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부작용이 크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영어 원어민 교사가 학교마다 있으면 애들한테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추정. 정말 개연성만 가지고 엄청난 돈을 쓴 거죠. 작은 돈으로 좀 시범적으로 할 땐 모르겠지만 원어민 교사처럼 전국적으로 3천억 정도 썼었어요. 많이 쓸 때. 그런 걸 정량 평가 없이 쓰는 건 위험하고요. 또 한 가지 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많으면서 일어난 폐단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행 같은 건데요. 기초학력 보장은 비정규직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원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초학력 보장이 있거든요. 그걸 단기 계약 비정규직이 개인 역량이 좋다고 해도 단기 계약 비정규직 신분으로 그거 하기 힘듭니다. 왜? 그 학생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죠. 일반적인 학습 지도가 아닐 때 얘가 가정 환경이 왜 이랬지? 지난 학년 때는 어떻게 생활했지? 심리적인 요인은 없을까? 그걸 다 알아야지 맞게 처방하고
그러니까 교사, 정규직 교사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기초학력 보장인데 그동안은 학교에서 뭔가 필요로 한 모든 일들을 교원, 정원은 거의 동결시키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려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주 안 좋은 관행, 폐단 같은 게 있는데요. 교육 실무직이 잘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일 중에. 근데 정작 이렇게 기초학력 보장 같은 건 다른 분야 재정을 밀어서 여건을 만들더라도 교원이 해야 된다. 제 경험으로는 경기도의 영어 선생님들, 초등학교 교사 포함해서 1000명 정도가 3년 전부터 튜터링을 하세요. 자기 학교에 영어 공부 느린 친구들 한 3명, 7명 맡아가지고 어떤 분은 방과 후, 어떤 분은 방학 때까지. 근데 보니까 애들이 영어 성적 20, 30점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 생활 전체가 애가 바뀌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교육의 본질적인 그거는 철저하게 교원들이 자기 일로 갖고 가야 되고 이건 사실은 그건 예산 한 푼도 안 듭니다. 근데 단 교사 한 명 한 명이 그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교사들의 일하는 환경 이런 거를 바꿔주는 투자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5번째 교육 자치 관련하신 건데요. 저는 사실은 요새 학생들이 교육재정 관련해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비교육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 자질이 있는 공직자라면 어떤 법률도 어린이집은 교육재정을 투자하는 게 불법입니다. 시행령 하나에 지방교육재정을 투자하게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 위헌으로 정해진 건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부총리라는 공직자는 그동안 시도교육감들 정말 고마웠다. 법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누리과정 감당해줘서 고맙다. 학부모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유초중등 학생들 교육기회를 빼냈다. 법적 근거도 없었다. 근데 내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답이 없고 정말 죄송하고 고맙지만 어떻게든지 지혜를 찾아보자. 이게 사실은 공직자들이 이렇게 발언했다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질문해도 답하기도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초중등학생 교육기회에서 빼내는 게 합법이다? 이런 거짓말을 부총리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도 아마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할 때 내년부터 학생한테 답하기 참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선거가 없는 특이한 시기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내년에도 선거가 없고 후년 봄 돼야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선거 시기엔 교육 정책이 됐건 다른 정책이 됐건 공약을 가지고 정당 후보들이 유권자들한테 주장하고 유권자들도 판단하고 선택하고 사회적 합의를 새로 하든지 바꾸든지 개선하는 시기겠죠. 근데 이렇게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자기가 지킨 공약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죠. 근데 우리 풍토는 이건 좀 언론 영향도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전혀 사실도 아니고 불법인 주장을 이야기하는 공직자한테 언론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거기 암만 관심을 가져봐야 사회는 나빠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관심 가져서 학교에서도 거짓말하는 학생한테 관심 가져서 교실이 좋아지나요?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공약을 잘 지키고 지역을 잘 만드는 그런 공직자한테 관심을 가져야죠. 예를 들어서
그 무상급식 가지고 빚낸 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방 공직자들이 시도 재량 예산 또는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공약했고 한 학년 한 학년 늘리죠. 그 계산이 안 맞으면 내년에 한 학년 못 늘린다 그러고 보류해요. 그러니까 빚을 한 푼도 안 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서울시장, 성남시장 이런 사람들은 부채도 엄청나게 갚았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조용히 약속을 지키고 이런 공직자한테 별 관심이 없고 뭐 옆집 밥값도 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보도하고 사람들도 관심 가지고 이게 좀 민주시민 교육을 잘하면 20년 지나면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할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요. 교육재정 늘어나면 교육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또는 뭐 다른 성인들 이 그 학습하고 배움 공간이 지금 학교보다 뭐 시설이 좋았나요? 다목적 체육관 강당 없었죠. 무슨 냉난방기 없었죠. 그러니까 교육은 철저하게 그 학습자 한 명이 만나는 선생님 또는 동료,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질이 결정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 재정이 늘어나면 사회랑 경제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초등교육기획원, 고교기획원, 대학교육기획원 양질의 교육기회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상급학교 진학이 됐건 일자리 접근이 됐건 또는 그 자신의 소득이 됐건 또는 노후 준비나 건강 관리까지 교육을 잘 받으면 잘하죠. 그래서 교육의 경제성이 높은 게 아까 유아교육 8배, 뭐 대학교육도 4배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걸 본인도 갖고 가고 사회로도 돌려줘요.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내죠. 근데 사회 입장에서 거꾸로 복지 지출은 줄여줍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 비용도 확 줄어요. 그래서 사회나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고 우리가 흔히 고졸 직후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비정상으로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른 선진국 그룹 보면은 여전히 한국보다 대학 졸업률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졸 직후에 진학하는 비율은 한국이 꽤 높은 집단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고졸 이후에 직장 다니다가 일정 시기 되면 뭐 학부나 석사과정 다니는 비율이 다른 선진국은 상당히 있고요. 그건 뭐냐면 교육 자체가 개인의 인생이건 사회건 기여하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유지했다면은 가정은 가정인데 실현됐던 가정이죠. 제가 실현 안 된 가정을 세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나 산자부 관료들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이전에도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역량이 갑자기 바뀌지 않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책적 선택을 엄청나게 잘못하면서 선진국 그룹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1% 이상 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2조 원을 4대강에 투입했는데 22조라고 하는 건 정말 막대한 규모고요. 그걸 교육에 투자 안 해도 경제 분야에서도 정말 효과성 있는 데 했으면 성장률은 유지가 되고 국세는 이렇게 안 떨어지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그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좋고 사내 유보, 투자 준비금이 많은 회사예요. 만일 삼성전자가
공장 내에 아주 그럴듯한 무슨 운하를 만들고 수변 공간을 만드는데 한 5조 투자했다. 삼성전자 주가 바로 떨어집니다. 거기에선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어느 정도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는 필요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뭐 개발이나 마케팅에 투자해야지 인테리어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불행한 일이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이제 벌어진 거고, 그 덕분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 자체도 1%가 떨어졌다고 지금 대부분 분석합니다. 특히 내년에 정부가 적자 부채가 8조 원 늘어요. 그러니까 정부 수입 지출이 안 맞아서 생기는 부채가 내년에 이제 35조 원 규모가 되는데, 이게 안 늘었다면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내년에 국고 부채를 8조 원 이상 늘리면서도 확대 재정, 그러니까 불균형 재정을 기조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분야는 5.7% 증가시키는데 유초중등 교육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거라서 제가 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다른 분야 재정 지출은 위의 그래프처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줄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별교부금을 2%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사실은 7, 8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법률안도 제출돼 있죠. 그리고 정부도 3%로 1% 줄이는 거 동의했는데 아직도 국회로 법안은 안 내고 있답니다. 근데 교문위 국회의원들도 이제 절반 이상 찬성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조 4천억 원 중에 60%는 국가 시책입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못 써요. 장관이 결정하고요. 근데 똑같이 일반 지자체로 가는데도 특별 교부세가 있는데, 거기는 교부세의 3%를 지금도 3%를 쓰는데 국가 시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국가 권장 사업에 특별 교부세 3% 중에 10%인 0.3%를 써요. 그러니까 그쪽은 특별 교부세조차도 지방자치 재정이다. 이런 게 이미 법에 담겨 있는 거죠. 국가 시책 이런 걸 하려면 국고로 해야 되는 거고요. 국회의원들이 관여되는 돈은 특별교부금의 30%인 지역 현안 수요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강당을 짓는 데든지 교실 증축하는 돈인데요. 그 돈 중에서도 30% 중에 한 15% 이내 정도만 국회의원들이 쓰는 걸 이제 국회의원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교부금이 4%에서 0.4%가 되면 3.6%는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지방으로 나눠주고 나면 자기 영향력이 오히려 충분히 행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많은 국회의원들도 이제 그동안 교육부한테 이 좀 사탕에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누리과정 3.6%가 지방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되죠? 시도교육청에도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이 있죠. 교육부에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5,600원 문제되는 건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나는 누리과정 증액분 금액이 5,60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재정립하자 하셨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교가 아니라 교육과정. 이게 저것 때문에 대부분 논쟁이 됐습니다. 홈스쿨링.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교육재정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다른 나라에서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육과정, 유초 중등 교육과정에 지방교육재정을 투자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이건 학교 밖 청소년이건
유초중등 교육과정을 하면 교육재정을 투자할 수 있다. 그게 다른 나라 사례인 것 같고요.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돼야 됩니다. 빨리. 이게 현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진도가 전혀 안 나왔죠. 근데 나라에 따라서 뭐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0세부터 4세까지는 보육, 만 5세만 유아학교, 뭐 이렇게 한 학교도 나라도 있고 다른 선택도 있는데 어떤 선택이건 지금보다 낫습니다. 지금처럼 3, 4, 5세가 뭐 기관에 따라서 어디는 보육, 어디는 교육, 그리고 관할하는 중앙부처도 다르고 이런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건 요 자체로는 경기도가 불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 다수는 그 도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지역은 대부분 기준재정 수요의 각 항목을 선정할 때 학교수 비중을 높이자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전남, 경북, 강원 이런 데는 유리합니다. 이제 학생 수를 높이자고 하는 데는 경기와 서울이에요. 그리고 부산 정도.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중간 정도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거꾸로 도지역, 농촌지역에 결코 불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봤는데 학생 수와 학교 수 딱 두 가지 변수로 교부금을 나눠줄 때 5대 5 정도로 하면 지금보다 줄어드는 시도는 딱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도는 지금이랑 변화가 없든지 늘어나요. 이거는 인터넷 방송할 때 지역을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지난 한 20년 동안 특정 시도 두 군데만 수요 선정 계산 시기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타 시도 모두에게 피해를 준 게 있고요. 이것도 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내국세 비중 자체를 늘리면서 계산식을 합리화 단순화한다 그러면 모든 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뭘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그 부록에 첨부했는데요. 그러니까 시도청, 시군구청으로 가는 데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25쪽부터 27쪽까지 붙여놓은 건데 다 인구수, 가구수, 면적 요걸로만 계산해서 교부합니다. 물론 이제 인구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노령인구 수, 영유아 수 이런 거 따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26쪽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를 기초생활 수급권자 한 명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130만 9,020원씩 준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도지역은 67만 원씩 준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앞에 보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수요 산정 공식은 15쪽부터 훨씬 여러 쪽에 걸쳐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학생 수나 학교 수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6쪽에 보면 다항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교 수예요. 사항은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정해준 학교입니다. 또는 그 위에 보면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 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뒤에 보시면 뭐 자유형 사립학교 학교 수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교과교실 시설비 같은 경우도 새로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교과교실이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이 쭉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시도교육청 재원 중에 제일 큰 교부금은 수요 산정할 때 이 수요 산정 공식 자체도 사실은 위헌이다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국세를 원천으로 해서 유초중 등 교육기회로 쓰이는 건데요. 국세청부터 교육부까지는 통과 경로일 뿐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지방자치 재원을 시도별로 총액을 공평하게 나눠줄 책무만 있는 거지 국가나 장관이 선호하는 정책에 따라서 어떤 시도는 더 주고 어떤 시도는 덜 주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방자치 교부금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긋나는 그런 좀 재량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한번 답변을 쭉 하셨는데 우리 토론자 질문한 것 중에 혹시 조금 더 추가해서 확인할 부분들이 있나요? 답변이 어느 정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일단 그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응답을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나는 건 사람들이 그 이제 저희 같이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내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제 돈 더 내야 되거나 하여튼 뭐 문제가 상황이 생긴다면 그럴 때 이제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하지만 전 대다수의 국민은 교육과 뭐하냐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꼬여 있고 또 여론전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사실 일반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고 그거를 퍼뜨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이어서 이게 사실 늘 이렇게 어떤 이 당연한 이 기초한 사실들이 예를 들어 아까 막 학교가 토론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 학교다 예를 들면 뭐 경기도가 굉장히 많이 민주화됐지만 한 4, 5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 학교에 그 자기 돈 중에 한 3천만 원을 가지고 교장실 꾸미는 교장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막 교육이 막 나빠지고 토론을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흡수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정부나 이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학부모들은 무조건 교장 욕하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장이나 욕하고 뭐 교육감을 욕을 하는 거지 대통령을 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이 갭이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여론 또는 미디어 환경이 저도 예의주시해서 보는데요.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속 그 기사를 쓰고 있지만 그 실제 현장 교직원 학부모나 인터넷 댓글 또는 SNS를 보면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여당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저는 조금 더 많다. 그리고 이런